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를 더 쉽게 풀어드리는 더 뉴스 시작합니다. 국민의힘이 돌고 돌아서 다시 권성동 대행 체제로 위기를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7월 초에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시작된 권성동 대행 체제는 조영 비대위 체제를 잠깐 거쳐 2달도 안 돼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온 겁니다. 후폭풍은 계속 불고 있습니다. 더 정치 시간에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21년 전 잡지 못한 은행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들이 당시 확보했던 마스크와 손수건 DNA 확인을 통해 검거됐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DNA 수사 기법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시겠습니다. 론스타가 제기한 국제투자 분쟁에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920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국제동제재판부는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6조 원대의 소송액의 4.6% 정도를 피해로 인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당내 이견으로 인한 내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낭만적 결말 가능성은 없다며 끝장 대결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처음 만났습니다. 여야 사령탑은 첫 만남에서부터 주요 현안에 대한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휴게소나 버스와 기차 안에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 해외 입국자의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 제출 의무는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3일부터 폐지됩니다. 지난달 우리 경제는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드는 트리플 감소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도 범죄 혐의점이 포착돼 압수수색 대상에 오른 걸로 전해졌습니다. 10년 전에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 국가 간 소송 ISDS 사건의 판정 결과가 오늘 아침에 나왔습니다. 정부가 우리 돈으로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단 론스타가 청구했던 6조 원대의 배상금 가운데 4.6%가량만 인용이 됐습니다. 법무부에 나가 있는 YTN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법무부입니다. 네,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국제소송 결과가 나왔죠.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 중재판정부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650만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정문을 이곳 법무부로 보내왔습니다. 현재 환율 기준으로 우리 돈 2,920억 원대입니다. 또 배상금을 다 내는 날까지 10여 년 전인 2011년 12월 3일부터 계산한 이자도 부담하라고 해서 전체 배상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 12월 3일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은행에 되판 매각대금 3조 9천억 원이 결정된 날입니다. 이자 계산 기준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인데 법무부는 국채 수익률이 그때그때 바뀌지만 일단 평균 3%대로 보고 있습니다. 추산해보면 이자 역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2,920억 원, 큰 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물어줘야 되고요.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기로 했습니까? 네, 법무부는 일단 인용된 배상금이 론스타가 청구한 46억 7,950만 달러, 지금 우리 돈으로 6조 2천억 원 가운데 4.6% 수준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애초 론스타가 더 많은 돈을 받아내고자 배상금을 의도적으로 부풀려 청구한 면도 있었는데요. 크게 과거 외환은행을 HSBC와 하나은행에 각각 더 비싸게 팔 수 있었다며 손해배상금을 중복으로 계산해 청구했고 우리 국세청의 과세가 부당했다는 주장도 했지만 이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서의 우리 정부 과실만 일부 인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우리 세금으로 배상금을 물어주게 생긴 만큼 우리가 이겼다고 보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에 저희 취재진과 만나서 준비해온 대로 국익에 맞게 이의 신청 같은 필요한 절차를 잘 밟아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판정은 앞으로 120일 안에 취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애초 국제투자분쟁 해결센터가 판정 무효 신청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서 실익이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법무부는 판정 내용을 분석해 곧 대응 방안을 알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샀다 팔아서 4조 원이 넘는 막대한 차익을 챙겼습니다. 그런데도 이른바 먹튀 논란을 빚고도 6조 원이 넘는 돈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국제소송을 벌인 겁니다. 지난 2003년 외환은행 인수부터 시작된 20년 동안의 악연을 한동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산 건 2003년입니다. 1조 3천억 원을 주고 샀는데 9년 뒤 하나금융에 되팔면서 3조 9천억 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배당금 등까지 합치면 론스타가 챙긴 차액은 4조 원이 넘습니다. 하나금융 지주가 한국 외환은행을 자회사로 편입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나온 건 그래서입니다. 론스타가 애초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는 적격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국회의 청구로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 결론도 같았습니다. 관련 법규를 무리하게 적용해서 은행법상 외환은행 인수 적격에 문제가 있는 론스타의 외환은행이 매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공분을 등에 업은 검찰 칼날도 매서웠습니다. 외환은행 자산을 의도적으로 저평가하고 부실 규모는 부풀려 헐값 매각이 있었다는 게 수사 결론이었습니다. 정상 가격보다 최소 3,400여억 원, 최대 8,200여억 원의 낮은 가격에 매각하였고,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매각 과정에 부적절한 행위는 있었어도 불법은 없었다는 겁니다. 헐값 매각 당사자로 지목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국장의 배임 혐의도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삐뚤어진 광기와 검찰의 공명심의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권한과 힘이 너무 세서 없는 죄를 만들어낼 수 있고. I'm here voluntarily at the request of the lawyers defending Paul Yu to testify on his behalf at the trial. 론스타는 국내 소송이 마무리되자 국제 소송에도 나섰습니다. 4차례에 걸친 심리기일을 마친 뒤 2016년 6월 변론은 종결됐습니다. 하지만 재판장에 해당하는 의장 중재인이 지병으로 사임하고 별세하는 등 우여곡절로 판정이 늦춰졌습니다. 20년에 걸친 한국 정부와 론스타의 질긴 악연, 이제는 마침표를 찍을 수 있을까요? YTN 한동우입니다. 네, 한국 정부가 론스타의 2,920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중재 판정 결과와 관련해서 법무부가 지금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잠깐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중재 판정부 론스타 측의 요구를 일부 지금 받아들인 근거가 뭔지 또 우리 정부의 평가와 향후 대응책 곧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어떤 내용이 발표될지 주목이 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표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부 장관 한동훈입니다. 미국 사모펀드 론스타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국제 투자 분쟁 ISDS 사건에 대해서 2012년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인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3명으로 구성된 중재 판정부는 2대1로 여러 쟁점 중에서 금융쟁점에 대한 론스타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서 우리 정부 측의 미화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2011년 12월 3일부터 완제일까지 한 달 만기 미국 국채 수익률에 따른 이자 상당을 배상하도록 판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입니다. 이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은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매각할 당시에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으로 인해서 매각 금액 약 4억 3,300만 달러가 인하되었는데
이런 우리 정부의 승인 심사 지연 행위가 공정, 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론스타가 같이 주장했던 HSBC에 대한 매각과 관련해서는 론스타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 아까 말씀드렸 중에 3명 중에 2명이죠. 다수 의견은 외환카드의 주가 조작 사건에서 론스타 측의 유죄 판결 확정될 근거로 해서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의 절반인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 임원들이 2003년에 외환카드의 허위 감자서를 유포해서 주가를 조작한 것에 대해서 2012년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7년에는 론스타의 미국 부회장 등에 대해서 범죄인 인도 청구가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 한편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 아까 말씀드린 3명 중에 1명입니다. 이 소수 의견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 조작 검찰 수사가 유죄로 확정되는 등 금융당국의 승인 심사는 정당했고 론스타가 주장하는 손해는 론스타 스스로 자초한 것이며 우리 정부의 책임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소수 의견에 따르면 우리 정부의 배상액은 영원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요. 중재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대1로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 정도 되겠네요. 청구 금액 대비 약 4.6%가 인용된 것입니다. 한편 중재판정부는 조세 등의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론스타 청구를 대부분 기각했습니다.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이 긴 세월인데요. 지난 10년간의 주요 사건 진행 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2012년 11월에 중재가 제기돼서 2013년 5월에 중재판정부의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론스타와 대한민국 정부 양측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서증 1,546건, 증인, 전문가 진술서 95건을 비롯한 방대한 증거 자료를 제출해서 서면 공방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서면 공방 절차 완료 이후에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6월까지 4번에 걸쳐서 미국의 워싱턴 DC와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심리 기일이 진행돼서 심리는 2016년 6월에 종결됐습니다. 그 후 중재판정부는 2020년 10월에 질의응답 기일을 진행했고 2022년 6월 29일 중재판정부의 절차 종료 선언 이후 바로 오늘 오전 8월 31일 판정 선고가 나온 것입니다. 참고로 론스타는 2020년 11월경에 8억 7천만 달러, 그러니까 1조 한 1,700억 정도 되네요. 협상안을 저희 정부에 제시한 바 있고 저희 정부는 그것을 거절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2012년 5월 론스타의 중재의향서 접수 직후부터 국제투자분쟁관계부처 TF를 회의를 47회를 했고요. 분쟁대응단 회의를 49회 개최하는 등 정부는 국익에 부합하는 결과를 위해서 정권과 무관하게 소송 대응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재판정 관련 정보 공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중재 절차의 투명성 제고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을 위해서 관련 법령 및 중재판정부의 절차 명령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정문 등
사건 관련 정보도 최대한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비밀유지 약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공개할 수 있는,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대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에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서 차별 없이 공정, 공평하게 대우하였다는 일관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록 론스타가 청구한 청구액보다 많이 감액되기는 했습니다만 정부는 이번 중재판정부의 판정에 대해서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중재판정부의 소수 의견이 우리 정부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의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이번 판정은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취소 신청 등 후속 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단 한 푼도 유출되지 않아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동훈 법무장관의 발표 내용 들으셨습니다. 우리 정부는요, 론스타가 주장했던 우리 승인심사 지연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고 재판부 역시 일부 의견입니다만 전혀 지연한 바가 없다. 공정하게 대했다라는 그런 판정 결과를 활용해서 이의 신청, 취소 신청을 하기로 했다는 그런 정부의 앞으로 대응 방침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관련 소식은 이어지는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7월)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줄어 석 달 만에 트리플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소비는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5개월 연속 감소를 나타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오인석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통계청이 오늘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지난달 소매 판매액 지수가 전월인 6월보다 0.3%가 줄었습니다. 소매 판매액 지수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편의점 등의 매월 판매 금액을 조사해 작성하는 통계인데요. 얼마나 물건을 소비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데 지난 3월 이후 5달째 줄어든 겁니다. 소비가 5개월 연속 감소한 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1995년 이후 처음입니다. 통계청은 옷이나 신발과 같은 준내구재 판매는 늘었지만 가전제품 등의 내구재 판매가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통계청은 이 같은 소매 판매 감소에도 서비스 소비까지 고려한 전체 소비는 개선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전 산업 생산 지수는 전월보다 0.1% 감소하며 석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위축되며 제조업을 비롯한 광공업 생산이 1.3% 줄어든 반면 서비스업 생산은 숙박과 음식점 등이 호조를 보이며 0.3% 증가했습니다. 설비 투자도 전월보다 3.2% 감소했는데 이같이 생산과 소비 투자가 모두 줄어든 것은 올해 4월 이후 석 달 만입니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5포인트 올랐지만 앞으로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은 전체 생산이 감소했고 소매 판매 등 내수 지표들도 줄면서 경기 개선 흐름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입국할 때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번 추석 연휴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고 휴게소나 버스, 또 철도에서 실내 취식이 허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정부가 실효성 논란이 있었던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앞으로 폐지하기로 했지요? 네, 다음 달 3일 0시부터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부터 국내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 조정관이
오늘 중대본회의 모두 발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의무가 폐지되는 건데요. 다만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유지됩니다. 추석 명절 방역과 의료 대책도 나왔습니다. 이번 추석은 코로나 발생 이후 거리 두기 없이 맞이하는 첫 명절인데요. 먼저 연휴 나흘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모든 차량의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가족 모임이나 방문에는 따로 제한이 없고 휴게소나 버스, 철도에서 실내 취식도 허용합니다. 다만 고위험군이 많은 요양병원이나 시설에 접촉 면회는 금지합니다. 또 경기와 경남, 전남 등 고속도로 휴게소 9곳에 임시 선별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해 누구나 PCR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 체계는 연휴 때에도 촘촘하게 유지해 원스톱 진료기관은 추석 당일 600여 곳 등 연휴 기간 누적 5,300곳에서 운영합니다. 또 당번 약국이나 지역 보건소에서 먹는 치료제를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량 백신 접종 계획도 공개됐는데요. BA5 변이에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BA1 대응 2가 백신을 4분기에 도입해 고위험군에 우선 접종한다는 겁니다. 2차 접종 이상 완료한 성인도 접종이 가능합니다. 또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스카이코비원 백신도 내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해 다음 달 5일부터는 당일 방문과 접종이, 13일부터는 예약 접종이 이뤄집니다. 중대본은 스카이코비원 백신이 기존 백신보다 중항체 값은 2.9배 높고 이상 반응도 대부분 미미하다며 성인 가운데 아직 접종을 안 한 사람에는 국산 백신 접종을 권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얼마나 나왔습니까?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0만 3,961명입니다. 하루 전보다 11,000명 넘게 줄었지만 이틀 연속 10만 명 이상입니다. 하지만 일주일 전보다는 3만 5천여 명, 25% 줄었고 2주 전과 비교하면 7만 6천여 명, 42%나 감소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324만여 명으로 전 국민의 45%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유행의 정점이 2주 전인 8월 셋째 주로 판단된다며 현재는 감소 추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위중증이나 사망자 등 피해 규모는 아직 줄지 않고 있는데요. 위중증 환자는 569명으로 8일째 500명대입니다. 하루 새 숨진 사람은 75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26,764명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국민의힘이 새로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속도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내홍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비대위를 위한 전국위 소집에 반대해온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조금 전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오늘 국민의힘 권성동 비대위원장 직무대행과 처음으로 마주 앉아서 덕담을 주고받았는데 현안을 놓고는 신경전이 오갔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국민의힘 어제 의원총회를 마치고도 내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의원총회에서 새 비대위 출범을 위한 당원 개정 방침을 정하고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으로 지금 사태를 수습한 뒤 거취를 정한다 이렇게 결론을 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권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CBS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새로운 원내대표를 뽑아서 최고위원회 체제로 돌아가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들어보시죠. 다시 또 비대위로 가면서 다시 또 아마 가처분이 들어올 텐데요. 네. 그 운명을 법원에 그냥 이렇게 맡기고 잘 되기를 바랄 것인가, 아니면은 최고위로 돌아가서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스스로 정하는 그런 그 일을 할 것인가. 조경태 의원도 MBC 라디오에서 문자 파동의 원인 제공자인 권성동 직무대행이 책임지지 않고 젊은 정치인을 토사구팽하려고 당원을 손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 없이 당 실무진을 중심으로 비대위 출범을 위한 상임 전국위원회와 전국위 등 남은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권성동 직무대행은 당내 반발을 겨냥해 적절한 태도가 아니라고 비판했습니다. 두 차례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을 총의를 모았기 때문에 총의를 따라주는 것이 당 구성원의
책무입니다. 밖에서 자꾸만 절대 다수의 의원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적절한 태도가 아닙니다. 이런 가운데 방금 속보로도 전해드린 내용인데요. 전국위 소집과 사회 권한을 가진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은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위 의장직 사의를 밝혔습니다. 서 의장은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에서 아직 전국위 소집 요구와 관련한 지도부에 아무런 연락이 없다면서 전국위 의장직 그리고 상임전국위 의장과 전당대회 의장까지도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은 일관되게 지도부 구성과 관련해서 당대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고 비대위 체제는 잘못이라고 주장해왔다며 자신의 소신과 생각을 지키면서도 당에 불편을 주거나 지도부가 가는 방향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한 끝에 이렇게 결론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장 대신 윤두현 부의장 사회로 전국위를 진행해서 새 비대위 절차를 밟을 걸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취임 사흘째인 오늘 권성동 직무대행과 처음으로 대면을 했는데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오늘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을 예방한 데 이어서 국민의힘 권성동 직무대행도 만나 취임 인사를 했습니다. 이 대표와 권성동 직무대행은 중앙대 법대 동문으로 사법시험 공부를 함께한 인연이 깊은 사이이기도 한데요. 화기애애하게 덕담을 주고받고 지난 대선 때 공통공약을 추진하자고 한 목소리를 내면서도 여야가 줄다리기를 이어가는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와 정부 예산안을 놓고는 신경전을 주고받았습니다. 들어보시죠. 1주택자 종부세 완화하겠다고 우리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서 이 대표는 두 번째로 주재한 최고위원 회의에서도 정부가 서민에 대한 예산을 늘리지는 못할 망정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삭감했다며 비정한 예산이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주요 정무직 당직자 인선도 발표가 됐는데요. 사무총장은 정치 경험이 풍부하고 계파와 상관없이 신망이 높은 오선의 조정식 의원이 맡게 됐고 정책위 의장은 정책 추진 안정성을 고려해 김성환 정책위 의장이 유임됐습니다. 민주당은 조금 전부터 의원 워크숍을 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첫 예산안 심사 방향을 논의하고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한 뒤 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추진할 22대 민생 입법 과제를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조성호입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이 내일까지 이틀 동안 미국 하와이에서 열리는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에 참석합니다. 대통령실은 오늘 아침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미일 안보실장 회의가 개최된다면서 북한 문제와 한미일 협력, 경제 안보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있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비슷한 시간 미국 백악관도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이 김성한 안보실장과 아키하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다음 달 1일 하와이에 있는 미 인도 태평양 사령부에서 회동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포함한 20여 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그보다 2년 전 진행된 위례 사업에서도 비리 정황을 포착해 수사망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여정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검찰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에 나섰다고요?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3부는 오늘 오전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압수수색은 위례 신도시 A2 8블록 개발 사업과 관련된 20여 곳이 대상입니다.
시공사인 호반건설을 비롯해 자산관리업체와 분양대행업체, 관련자들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압수수색에 적용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입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은 경기도 성남시 창곡동에 공동주택 1,100여 가구를 공급한 사업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관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그보다 앞서 2013년부터 3년 동안 추진한 사업입니다. 대장동 사업과 마찬가지로 민관 합동 방식으로 진행됐고 성남의 뜰처럼 특수 목적법인인 푸른 위례 프로젝트가 신생 자산관리사로 사업에 참여해 300억 원대 개발 이익을 얻었습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도 직간접적으로 위례 개발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위례 사업이 대장동 사업을 위한 전초전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증폭된 상황입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넘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까지 관련 수사를 본격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앞서 반부패 3부는 성남시와 성남도공 전현직 실무자 등을 불러 대장동 특혜 로비 의혹을 사업 초기 단계부터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2년 전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서도 관계자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당시 성남도공 관계자가 위례 개발 정보를 외부 민간 사업자들에게 미리 흘리고 그 대가로 거금을 지급받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용된 부패방지법 조항은 범죄 수익도 폭넓게 환수할 수 있도록 한 만큼 혐의가 인정된다면 위례 사업의 부당 개발 이익도 포괄적으로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현재 시민단체가 위례지구 개발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관계자 22명을 고발한 사건도 배당받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혀온 김혜경 씨의 수행비서 배모 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관련 수사도 빠르게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배 씨와 김혜경 씨의 혐의를 정리해서 이번 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강민경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오늘 새벽 법원이 배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 새벽 0시 반쯤 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무엇보다 배 씨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를 대체로 인정을 하고 이에 따라서 경기도에 2천만 원의 전액을 공탁한 게 우선적으로 고려된 걸로 보입니다. 배 씨가 일종의 자백을 한 데다 피해자 모두 변제한 만큼 현재 단계에서는 구속할 상당성이 적다고 판단한 겁니다. 여기에 앞서 경찰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통해서 법인카드 결제 자료와 통신 기록 등 증거 자료를 이미 대부분 확보한 만큼 배 씨의 증거인멸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한 걸로 풀이됩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는 배 씨 개인의 법인카드 유용 관련 혐의뿐만 아니라 김혜경 씨가 배 씨와 특수관계로서 공모했을 가능성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는데요. 법원이 배 씨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을 하면서 현재 단계에서 배 씨를 구속할 필요성과 또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한 데에는 이 법인카드 유용 전반 과정에서 두 사람의 공모 혐의가 있다고 보기에는 관련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도 포함된 걸로 보입니다. 네, 그동안 배모 씨가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로 꼽혀왔는데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경찰의 향후 수사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지금까지 파악한 혐의를 정리하는 선에서 수사는 이번 주 안에 조속히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핵심 피해자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추가 조사 등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배 씨의 신병을 확보할 경우 김혜경 씨의 공모나 지시 혐의에 대한 추가 수사 가능성도 열어뒀지만 이 역시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배 씨가 이용한 금액 2천만 원 가운데 김 씨에게 전달된 음식값 등 직접 관련 있는 금액 180만 원 정도에 대해서만 혐의를 정리해서 검찰에 송치할 전망입니다. 경찰은 최근 법인카드 이용을 방조한 혐의로 경기도 총무과 직원 2명을 추가 입건하기도 했는데요. 이건 수사 막바지 단계에서 정리하는 과정에서 관련자를 추가 입건한 걸로 풀이가 됩니다. 선거법 위반 사건 공소시효가 다음 달 9일에 만료되는 만큼 검찰도 사건을 넘겨받은 뒤에 배 씨와 김 씨 모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넘길 걸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YTN 강민경입니다. 5년 전 사건이야. 증거는 사라지고 증리 기억도 왜곡되고 미제 사건 수사가 그래서 힘든 거야.
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DNA 과학 수사의 눈부신 발전, 영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만 2001년 대전의 한 은행에서 벌어진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 2명이 검거됐는데요. 이들의 신상도 공개됐고요. 이 경찰이 용의자들의 마스크와 손수건에서 DNA를 채취를 했고 21년 만에 붙잡은 겁니다. 네, DNA 수사가 얼마나 진화해 왔는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잔인한 살인 사건, 강도 살인 사건이었는데요. 먼저 이 사건이 어떤 사건이었습니까? 네, 이게 2001년도,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를 4일 앞둔 2001년도 12월 21일 날 특정 강력범죄법에 의해서 지금 신원이 공개된 이승만, 이정아 이 사람들이 고등학교 동창들이었거든요. 예. 나이 30, 31세 되던 때 범행을 했는데 경찰관이 야간에 순찰을 권총을 차고 이제 순찰 중이었는데 그 경찰관을 차량으로 충돌해서 권총을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제 차량을 또 수원에서 훔쳐가지고 그걸 이제 2개월 후에 범행을 어떻게 했냐면 그 평소에 현금 수송 차량이 어디로 가고 어디서 하차하고 어디로 정지하는지 이걸 모두 이제 행동 패턴을 익혔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사전에 답습하고 나서 디데이를 정해서 그날 오전 10시에 3억 원의 돈 가방 2개를 가지고 있었는데 권총, 탈취한 권총으로 그 45세 된 은행 직원을 살해하고 그다음에 가방 하나, 3억 원이 든 가방을 탈취해서 이제 도주를 했는데 지금까지 그러니까 날짜로 치면 7,553일 만에 검거이거든요. 예, 그래서 20년 만에 검거한 사건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과연 이렇게 오래된 사건이 해결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이 있어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핫한 그런 이슈가 되고 뉴스가 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럼 2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는데 어떻게 이게 풀리게 된 건가요? 이제 어떻게 풀리게 됐냐면 그 당시에 현장에 강력 사건이 나게 되면은 이 강력팀에서 출동을 해가지고 현장에 유류된 증거물만 될 만한 것을 전부 채집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보관하기도 하지만 증거물가에서 이 사건이 미제 사건이 될 거를 우려해서 나중에 체포될 걸 이제 생각을 해서 증거물가에다 계속 보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미제 전담 수사팀이 2011년도에 그 17기 시도 경찰청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대전 경찰청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가 결국 이 서치를 해보니까 그 당시 범행에 이용된 차량 안에서 얼굴을 가린 마스크와 손수건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이걸 아마 진화된 그 DNA법에 의해서 감식 의뢰를 해보자.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이 DNA가 2015년도에 충북의 한 불법 게임장에서 채집된 DNA하고 일치한다. 그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관련된 1만 5천여 명의 용의자들을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그 중에 300명을 압축을 해서 결국 이정학이라는 사람의 DNA와 일치하는 걸 특정을 해서 강원도 정선에서 지난 8월 25일 날 검거를 하고 결국 공범이 있다라고 하는 자백에 의해서 그다음에 이승만까지 함께 검거를 한 그런 7,553일 만에 이 유가족 특히 피해자에 대한 환을 갚아주는 그런 사건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정리를 해보면 21년 전 범행을 저지른 범인의 DNA가 이제 우리가 확보했었던 손수건과 마스크에 남아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DNA 검출은 언제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DNA 검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전에 보도가 돼가지고 굉장히 그 뉴스거리가 됐었던 건 수천 년 된 이집트의 미이라 치아에서도 DNA가 확보가 됐다는 뉴스가 있었거든요. 지금 DNA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침착이 되는 의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훨씬 더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까지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DNA는 예를 들어서 미드콘트리아라는 그 DNA를 세포 핵을 감정을 하게 되면 이 부분은 몇 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가도 그게 존치만 된다고 하면 이 소위 말하면 1나노그램이 뭡니까? 10억분의 1g이잖아요. 이것만 채집을 해도 DNA가 이 대조가 되고 확인이 되는 정말로 그 과학 수사의 진가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죠. 보통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이제 머리카락으로 DNA를 검출하는 건 많이 봤는데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검출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범인이 만약에 막대기를 사용해 가지고 범행을 했는데 피해자의 DNA뿐만이 아니라 가해자의 DNA, 소위 말하면 침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혈흔이 아니라도 그 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만 채집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게 보존이 되는 이상 DNA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손수건 마스크의 DNA를 뒤늦게 확인한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만약에 손수건하고 그 마스크를 확보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잡을 수 없었잖아요. 사실 보통 경찰서에서 그 증거물을 어느 정도 어느 기한까지 보관합니까? 그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현장에서 그 채집하는 증거물이 있었기에 가능한데 만약에 지적하신 대로 없었다라고 하면 네. 이것도 또 미지 사건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었죠. 근데 보통 그 DNA뿐만이 아니라 현장의 증거물 같은 거는 보관 기간이 공소시효 안에. 그러니까 살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살인 사건 공소시효가 폐지가 돼버렸기 때문에 미제가 된다면 영구 보존을 하고. 그렇게 되고 만약에 범인이 검거되고 재판에서 확정이 됐다라고 하면 유죄가 확정이 됐거나 종결이 되면 그때 이제 증거물은 폐기를 합니다. 네. 지금 이 사건이 풀리게 된 걸 보면 2001년 대전에 있었던 은행 강도 사건 네. 그리고 2015년에 있었던 그 충북의 불법 게임 단속장에서 사건이 딱 맞아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이 사건을 그냥 놓고 봤을 때는 사실 연관성이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DNA라고 하는 부분은 중요한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용의자가 이제 DNA가 확보가 됐다고 하더라도 용의자를 그 특정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DNA에 일치하는 용의자가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DNA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이 DNA가 어느 시점에 그다음에 어떤 용의자의 데이터베이스로 발견이 될까라고 해서 이제 탐문 첩보에 의해서 충북 한 곳에 있는 불법 게임장 이걸 단속을 하는 과정에 어떤 물체에서 이 DNA를 의뢰를 했는데 바로 이 대전 사건하고 일치하는 DNA가 확인이 됐는데 그러면 그 대상자는 어떻게 DNA를 확인을 했느냐 강제 수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그래서 그 사람이 버린 꽁초 담배꽁초를 경찰관이 형사가 수거를 해가지고 대조를 해본 겁니다. 대조를 했군요. 그랬더니 이정학이라는 사람이 충북 그 불법 게임장에 들어가서 만졌던 물건의 DNA와 그 다음에 마스크나 이 얼굴을 가릴 때 사용했던 손수건의 DNA하고 일치를 하니까 그래서 2001년도에 은행 강도가 있었던 그 범인하고 일치하는구나 이렇게 돼서 범인을 특정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DNA 수사가 그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로 한 1991년이었던가요? 그때 도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1986년도부터 91년도 이제 이춘재 사건이라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근데 영국 경시청 같은 데는 DNA가 최초로 할 때가 1986년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991년도 1차, 2차 사건의 DNA를 확보할 수 없었던 건 그 당시 DNA에 대한 실효성이라든가 어떤 DNA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거죠. 그랬군요. 그래서 DNA 채집이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1년 만에 우리가 진범을 지금 잡아낸 거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장기 미제로 남아있는 사건 중에서 좀 진범을 가려낼 수 있는 사건들이 좀 있겠습니다. 지금 2011년도에 장기 전담 미제 수사팀이 17개의 그 시도 경찰청에 발족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동안에 60여 건의 88명의 장기 미제 사건을 모두 구속 송치했고요. 지금 현재 미제 사건이 279건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이라는 게 전국에 있는 많은 가족들, 피해자 가족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 이런 그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의 활약으로 우리 한을 풀어줄 수 있는 사건을 해결할 수 있겠구나 희망을 던지는 메시지가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장기 미제 전담 수사팀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국민의 어떤 관심 이런 걸로 인해서 더 큰 해결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유족이나 피해자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사건들이 DNA 확인을 통해서 검거되고 해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면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를 많이 확보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얼마나 확보하고 있습니까? 지금 DNA법이 2010년도에 시행이 되거든요. DNA법이라는 게 뭐냐면 11건의 어떤 강력 사건, 11개 범죄의 강력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구속될 때 DNA를 채집을 해서 보관합니다. 11개의 강력 사건이면 어떤 사건? 강도, 살인, 그다음에 그 성범죄, 또 청소년 관련한 성범죄 이런 11가지 범죄거든요. 그래서 이걸 DB화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해놓으면 이걸 이제 용의자가 나타났을 때 대조를 해가지고 그다음에 검거를 하고 수사 진행을 하는 그런 내용이죠. 마지막으로 이 DNA 수사 기법 얼마나 발전하고 있는 겁니까?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그 완전 범죄는 없다. 왜 그러냐면 범죄 현장은 흔적이 남는다는 수사 격언이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을 해도 범죄 현장에 흔적이 남거든요. 이게 바로 DNA하고 연결이 되면 미제 사건은 없다. 완전 범죄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완전 범죄는 절대로 없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 주셨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는 기름값이 떨어지면서 소비자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넉 달 만에 상승했다는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높은 금리 인상이 필요하다는 발언이 또다시 나오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소비자 신뢰지수가 모처럼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신뢰지수는 103.2로 지난달 95.3보다 크게 올랐습니다. 넉 달 만의 상승이자 전문가 예상치보다도 높은 수준입니다. 지수가 100 이상이면 소비자들이 경기를 낙관적으로 보고 소비를 늘리는 반면 100 이하면 소비 위축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비자 신뢰가 개선된 건 무엇보다 유가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때 갤런당 5달러를 넘어갔던 기름값은 평균 4달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일자리 시장도 여전히 탄탄해 지난달 기업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한 달 전보다 20만 건 늘었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뢰지수를 세부적으로 따져보면 걱정을 떨치기 힘듭니다. 단기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지수가 65.6에서 75.1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80을 넘지 못해 경기 침체 위험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연방준비제도의 매파적 발언은 이어졌습니다. 연준 서열 3위인 존 윌리엄스 뉴욕 연준 총재는 인터뷰에서 여전히 물가가 너무 높다며 높은 금리가 적어도 내년에는 쭉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예고 발언 이후 곤두박질 쳤던 뉴욕 증시는 사흘째 충격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1%포인트 안팎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당국의 노력으로 일단 기름값을 잡아가고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높은 물가와 경기 둔화 우려에 주식시장 표정이 좀처럼 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인 오늘도 하늘빛이 무척 흐립니다. 구름이 볕을 가리면서 한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3.6도로 예년 기온을 5도가량 밑돌고 있습니다. 다만 오후 한때 서울 등 중북부 지방에는 5mm 안팎의 약한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레이더 화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구름이 동해상으로 빠져나가면서 내륙은 비가 대부분 그친 상태입니다. 반면 강원 동해안과 영남 해안에는 여전히 약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강원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대구, 광주 모두 2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다만 낮 동안에는 다시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내일 서울과 광주의 한낮 기온 30도, 대전과 대구는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후 날씨는 일본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은 타이완을 향해 서진하다가 주말쯤 방향을 북서쪽으로 틀어 제주도와 일본 규슈 부근을 향해 북상할 전망인데요. 태풍의 앞자리에서 고온다습한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금요일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직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이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태풍의 중심과 가까운 제주도와 남부, 영동 지방은 강한 비바람이 예상되니까요.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접근을 자제하는 등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국민의힘이 돌고 돌아서 다시 권성동 대행체제로 위기를 수습하기로 했습니다. 7월 초 이준석 대표의 징계로 시작된 권성동 대행체제가 주호영 비대위원장 체제를 거쳐서 8월 말 다시 권성동 체제로 돌아온 겁니다. 잠시 뒤 더 뉴스 2부에서 여야 의원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